그 AI보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생기는 초양극화의 시대가 온다.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주식 내에서도 빅테크들이 좀 안전하다. 자, 오늘 이사님께서 2부 이야기로는 AI 준비하셨는데 네. AI를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그 AI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고 하는데 저도 뭐 AI 사실 전공이라면 전공이 무슨 과였죠? 산업공학과였는데 포스텍. 네, 15년 전에 네. 15년 전이어서 그때는 AI라는 말이 없었고요.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저기 그 광산 가서 데이터를 캐는 모습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때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데이터를 마이닝하는 걸 열심히 했고 그때 열심히 했던 그 결과로 데이터가 쌓여서 그게 빅데이터가 되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게 이제 딥러닝이 되고 딥러닝의 이야기가 이제 바뀌어서 이제 AI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거 하다가 나 너 적성이 안 맞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는 금융시장으로 온 거고요. 저랑 같이 연구실에 있던 친구들은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굴지 AI 회사들에 지금 뭐 CTO도 하고 있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관심은 워낙 많았었고 그리고 이제 AI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고민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금융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AI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경제. 매크로 경제.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앞서 제가 FMC 회의 리뷰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 이겁니다. 자, 물가도 있고 고용도 잡아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연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공 두 개로 이렇게 저글링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고 그랬죠? 하나 더 있다. 금융 안정. 금융 안정이라는 얘기는 SVB 사태처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금융시장이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 예를 들자면은 영국에서 문제가 생겨서 작년 10월 달에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뭐 PF 대출이 문제가 생겨서 금융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게 다 금융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막는다. 근데 물가도 잡을 거고 그리고 고용도 잡을 거다. 이러면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제 공을 이렇게 세 개로 세 개를 같이 돌려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연준이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많고 특히나 하반기에 들어서는 경기 침체가 없다고 하니까 물가를 과연 잡을 수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요 한 달 사이에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에 비해서 한 달 사이에 물가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덜 해도 되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AI입니다. 첫 번째가 유가인데요. 유가는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오펙 회의가 있었죠. 오펙 회의라는 거는 사우디를 포함한 러시아를 포함한 이제 많은 산유국들이 모여가지고 가격이 너무 낮아졌다. 우리 생산량 줄이자. 이거 담합하는 곳이에요. 모여가지고 우리 쑥덕쑥덕 해가지고. 근데 이게 이번 오펙 회의 때는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그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외신 기자들을 원래는 들어와서 같이 들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리고 기사 써 라고 하는데 이번엔 안 들여다보냈대요. 못 들어오겠대. 이 사람 기자를 막았대. 그래가지고 블룸버그 기자들이 막 뿔이 나가지고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웃겼는데 그 오펙 회의를 결과를 보니까 왜 못 들어오게 했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혼자만 감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블룸버그 기자도 못 들어갔으니까 저라고 들어갔겠어요? 모르죠. 근데 제가 그냥 감히 상상을 한번 해보면 그 장소에서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사우디가 딱 앉혀놓고 좌장이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유가가 더 내려가면 다 힘들어요. 우리 감산합시다. 다 그랬겠죠. 근데 이제 저기서 러시아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싫은데요? 우리 지금 전쟁해야 돼요. 기름 더 캐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UAE는 뭐라고 하냐면은 나 증산할 건데요? 이런 거죠. 증산 안 시켜주면 난 나갈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유가는 지켜야 돼요. 만약에 유가가 더 많이 내려가면은 네옴시티고 뭐가 없어. 그러니까 유가를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아무도 감산 안 한대. 자기 혼자 한 거예요. 나머지는 왜 감산을? 내가 감산하면 나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생산을 못하면은 유가는 올라갈 수 있어도 생산을 못하면 판매를 못하니까 돈을 못 벌잖아요. 재정이 악화될 거 아니에요. 나도 힘든데 지금. 그러니까 다 신경 쓸 여지가 없고 그러니까 사우디가 결국은 나 혼자 감산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오펙 회의 전에 정말로 2011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숏포지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헤지펀드들이 유가가 내려간다는데 공매도 베팅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펙 회의 들어가기 전에 사우디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니네 저기 헤지펀드들 한번 혼쭐을 내줄 테니까 그래 알아. 그러면서 회의장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저 혼자 감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하는 거냐 지금. 장난 아니야. 뭐 한다고 그러니 그 뭐 고작 둘이서 혼자 한 거야 혼자? 커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감산을 이렇게 하면은 유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뒤로 더 빠졌어.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유가가 다시 현재 60불, 70불대 유가가 100불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좀 낮겠다. 많이 낮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가 안 올라가면 물가는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신호가 됩니다. 한계는 알겠고요. 알겠고요. 두 번째는 중국인데요. 중국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막 리오프닝이 뭐니 해가지고 중국 경기 진짜 좋다고 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는 곳에서 조사하는 게 있어요. 펀드 매니저들한테 너 지금 포지션 뭐 있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이런 거 물어봐요. 그래서 작년 말에 물어봤더니 저요? 중국 숏이죠. 중국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중국 숏을 진짜 많이 해놨어요. 그걸 연초에 물어봤거든요. 중국 롱이죠, 이제. 중국 리오픈이잖아요. 바꿨어. 중국 숏에서 중국 롱으로 바꿨어, 또. 이번에 봤더니 다시 또 중국 숏으로.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연초에 굉장히 컸다가 알고 보니까 계속 안 좋아지면서 이게 낮아지고 있고 심지어는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중국 경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 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공장 빼라. 애플도 빼고 뭣도 빼라. 지금 뺐을까요? 인제부터 뺍니다. 인제부터. 중국에 있는 공장이 공동화되기 시작하는 게 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산업 생산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장이 비니까. 그래서 중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해보면 또 물가가 어떨까요?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AI로 들어가는데요. AI 얘기하면은 이제 AI가 무슨 뭐 언제 그런 영향을 주냐. 매크로 아직 뭐 지금 챗GPT 좋긴 한데 이거 가지고 뭐 언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AI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두려움. 이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기업들 입장에서 AI를 못하면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야. 있죠. 예를 들자면 구글이 AI와 관련돼서는 압도적인 1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뭐 하고 있고 그냥 뭐 이거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올해 챗GPT 나오고 그냥 막 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야, 얘가 AI 때문에 검색의 점유율을 뺏어가면 나는 어떡하지? 나 AI 기술 이렇게 많은데 써보지는 못하고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야, 엔비디아한테 뭐 GPU 빨리 가져와. 우리 뭐 해야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낙수 효과가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엔비디아도 지금 HBM이라고 하는 반도체 중에서 우리 비중도 얼마 되지도 않는 AI 들어가는 반도체를 SK 하이닉스에서 한다고 하니까 막 선수금을 조 단위로 막 줘버려요. 그럴 정도로 지금 낙수 효과가 내려가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구글이 혹은 아마존이 혹은 메타가 나 AI 투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라는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은 사실 저는 이제 그 어떤 논란이나 이야기들이 확산되기 쉬우려면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이야기들은 일단 이해가 안 되니까 다음 사람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 때문에 내 일자리 뺏긴대. 그 얘기는 너무 와닿지 않아요? 맞았죠. 그래서 그 말이 만약에 설득력 있게 들리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야, 진짜래. AI가 뺏긴대. 이런 얘기는 너무 설득력 있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두려움들 때문에 AI에 대한 공포심들이 아마 시장에 더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반영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이미 올랐고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일단은 내가 AC라고 우리 요새는 표현하던데 지난번에 제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테크 회사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회사들이냐면은 그냥 빅테크 회사들입니다. 애플, 아마존, 그리고 메타, 테슬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이 회사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두 AI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회사들이고 굉장히 데이터가 많은 회사들이에요. 근데 이 빅테크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뭐 하나 돌리기 위해서 돈이 수천억 단위로 들어가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반 스타트업 단위에서의 그런 개발을 아무리 가지고 있더라도 할 수 없겠죠? 테스트조차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빅테크만 할 수 있어요. 이거 돈을 엄청나게 때려박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에 돈이 있는 것도 있어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현금 창출 능력, 그러니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iOS에서 우리가 돈 결제할 때마다 돈이 계속 애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이 계속 꾸준히 있는 회사들이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아니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빅테크 회사들은 앞으로도 좀 계속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AI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주식들 그 빅테크들만 너무 올라가고 나머지는 안 올라간다. 이 쏠림 현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아마 뭐 6월달, 7월달 이때는 되돌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너무 올랐고 얘는 하나도 못 올랐으니까 얘가 오르고 얘는 좀 빠지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AI가 세상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세상은 지금 뭐 양적 완화로 만들어진 양극화하고는 또 다른 양극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극화의 시대는 끝났다. 뭐 양극화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양극화의 시대는 끝났고 AI 때문에 생기는 초양극화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럼 초양극화의 시대에는 그럼 주식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가 될까요? 아니요. 매크로에서 말씀드릴 때 아까 제가 매달리기 해서 못 매달리는 애들은 떨어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면 더 양극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이 지금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주식 내에서도 빅테크들이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저도 그 7개 주식 중에서 비중을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만 하면 좀 너무 심플하니까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다가 그 생각을 한 게 AI가 우리 생활에 정말로 영향을 주고 우리 직업에도 영향을 줘서 우리 일자리도 정말로 뺏어가는 날이 언제 올까? 그런 날이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전망을 보면 2025년, 빨리 보시는 분은 2025년, 늦게 보시는 분은 2028년, 2030년 이렇게 되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2년 남았어요, 2년. 2년에서 길게 보면 5년, 7년. 적어도 10년 안에는 AI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줄 거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2년 뒤에는 저는 식당에서는 메뉴 주문 받는 분들은 진짜 많이 없어질 거예요. 네. 지금 이제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AI가 우리의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서 뺏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모라백이라는 사람이 말한 AI 패러독스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숙련도를 정말 가져가야 되는, 그래서 3년, 5년, 10년 동안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자, 이 일과 이 일을 비교해 봤을 때 AI는 어떤 일을 더 잘할까요? 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제 왼쪽에 있는 애. 오히려 이 일을 더 잘합니다. 진짜? 이게 모라백스의 패러독스예요. 모라백스라는 사람이 말한 AI 패러독스는 뭐냐면은 AI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일을 쉽게 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 아니면은 어려워한다. 이게 모라백스의 패러독스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들. 그러니까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잘 보고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이거 다 AI가 잘한다는 거예요. 수학 뭐 사칙 연속 엄청 복잡한 계산 이런 거 AI가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머리 써가지고 뭐 5개국어를 해. AI가 지금 너무 잘해요. 그런 그 화이트 칼라들이 하는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AI한테 뺏겨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냥 몸으로 하는 일들 있잖아요. 블루 칼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일들은 로봇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로봇이 아니고 AI가 지금 당장 뺏어가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로봇한테 한다고 해도 오히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이 하고 말지. 뭐 이런 말은 좀 너무 좀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사람이 가장 싼 로봇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앞으로 이제 일자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자녀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얘들아, 너 머리 쓰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돈 번다. 이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머리 써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AI가 더 잘할 수 있다면 이 일들이 상당히 많이 뺏길 수 있다. 뺏기는 것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운동해야 되나요?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AI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AI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AI가 못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 들어볼게요. 그 AI 시대가 진짜 된다. 5년 후, 10년 후에. 그러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AI가 못하는 혹은 AI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럼 이 사람은 AI가 뭐 있든 말든 이 사람은 최고 탑티어가 돼가지고 돈도 진짜 많이 벌 거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니면 놀아야 됩니다. 일자리가 이제 많이 없어질 거고
뭐 아예 없어지진 않겠지만 당연히 노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 노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노는 시간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1800년대부터 전 세계에서 일하는 시간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면 여러분 20년 전에는 뭐 토요일에도 일했고 10년 전에는 야근도 많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노는 것을 많이 할 것 같다.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투자 아이디어가 노는 거 관련된 거는 앞으로의 비전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예요. 5년을 봤을 때는 노는 걸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거,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라든지 이런 회사들 굉장히 전망이 밝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AI가 될수록 진짜 사람이랑 만나서 이런 친밀감을 느끼거나 매력적인 사람한테 그런 느끼는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밸류업을 해질 거거든요. 이렇다 보면은 미용에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좀 얼굴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 보톡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제가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했다면, 이쪽 부분은 조금 이제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 AI보다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별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AI가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드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서 만드는 그런 데이터들도 데이터들이지만, 진짜 알짜배기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냐면요, 원래는 비공개 정보였는데 프라이빗한 정보, 우리만 알고 있는 아주 조용한 정보였는데 이 정보가 퍼블릭, 그러니까 대중에게 공개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 그 중간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 AI가 못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화이트 칼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화이트 칼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일을 저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여기 1등이에요. 여기가 꼴등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분포는 아마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나도 1등 하고 싶지만 그래도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일 거고, 못하는 분들은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근데 아마도 AI가 점점 일자리를 뺏어간다면 여기 있는 분들부터 계속 뺏어갈 거예요. 중간에 있는 분들도 뺏어가면서 분포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말로 잘하는 진짜 전문가 분들만 살아남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업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진짜 이 분야를 너무나도 좋아해가지고 내가 전문가가 될 수 있고, 혹시 전문가가 아니라도 내가 이거를 놀이처럼 생각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계속 하셔도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라면 그 AI가 못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시면서 이쪽 일 중에서도 기회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요즘에 조선사에 사람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그냥 발상의 전환이에요. 그러니까 막 머리를 써야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그걸로만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쪽에서 오히려 AI가 못하면서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면 시야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 하면서 나온 결과긴 한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본인이 어쨌든 한 분야에 이제 최고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지금 일을 잡을 가진 걸 하면서 뭐 놀이 관련된 것에 투자하거나, 네. 아니면 AI를 지금 잘하고 있는 7대 기업에 투자하거나. 네. 그럼 그렇게라도 해지를 하면 좀 괜찮겠죠? 근데 그 AI는 반드시 해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AI 시대로 가는 건 확실하니까. 어떤 대비는 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AI가 영향력이요, 정말 너무나도 빨라지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야, 챗GPT 해봤는데 뭐 결과 없는데?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발의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거든요. 그 개발의 속도가 빨라진다라는 말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코딩을 잘하는 애가 있어요. 코딩을 못하는 애가 있습니다. 저는 코딩 잘 못했거든요. 근데 코딩을 못하는 애와 잘하는 애의 실력 차이가 좀 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1등 하는 애들이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엔비디아나 뭐 이런 데 있는 그 짐 켈러를 포함한 정말 진짜 딱 한 명의 엔지니어가 옮길 때마다 어마어마한 혁신이 일어나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실력은 그냥 일반인이 여기 있다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AI를 이용해서 생산성을 어마어마하게 늘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인이 볼 때는 챗GPT로 했는데 뭐 답이 별로 애매하던데? 이게 아니고요. 짐 켈러가 AI한테 시켜가지고 100명을 시킬 수 있어요.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하고 너 이거 빨리 해봐. 가져와서 봐줘. 오케이. 다시 가. 이렇게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여러 가지 바틀렉이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AI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하시고 2년이면 너무 빠른 것 같고요. 뭐 한 5년 후에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벌써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국의 7대 기업이 어디였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애플,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요즘에 잘 나가죠.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메타까지. 이 중에서 탑3는? 저는 테슬라,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글은 빠지네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조정을 받으면 사고 싶은데 조정 안 받아도 못 사고 있고요. 나머지 세 개는 이제 계속 많이 들고 있고요. 혹시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 AI 시대에 반도체는 너무나도 필요할 텐데 한국은 또 반도체를 잘 만드니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긍정적이죠. 긍정적이죠. 낙수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걸 먹을 거냐, 아니면 진짜 좋은 애들 먹을 거냐. 요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진짜 좋은 애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관련된 ETF들도 있거든요. 뭐 반도체도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좋아, 하이닉스가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산업을 그냥 뭉뚱그려서 분산되어 있는 투자 ETF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그 분할로 그냥 계속 사놓으시는 게 그냥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에코프로 좋아요. 뭐 삼성전자 좋아, 하이닉스 좋아. 이것도 좋은데 솔직히 그 개별 주식은 변동성도 너무 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투자를 했어서 이거를 성공하시려면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져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차라리 ETF로 활용해 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오랜만에 나오셔서 이제 FOMC랑 중요한 AI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 지금 이 시장에서 투자 조언 한마디만 주시겠어요? 네, 제가 AI와 관련돼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AI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직업에 대한 고민들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은 이효석 아카데미 채널에서 또 얘기할 겁니다. 아주 지금 계속 공부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러 가지 FOMC 회의 얘기했고 제가 좋아하는 섹터들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단순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여러분이 한번 곱씹어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포지션과 이효석이가 말하는 게 이렇게 좀 다른데 뭘 한번 바꿔볼까? 이런 정도로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날 손님은 이효석 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